오늘 더 좋은 세상으로 제26차 세미나는 참 1세기에 한번 갈까 말까 하는 분입니다. 우리 당대표를 두 번이나 역임을 하시고 국회의원, 도지사, 참 지난날 정치의 온갖 역경을 딛고 다시 국회에 재입성에 성공하셔서 향후 대권 보수 정권 대권 재창출, 정권 재창출에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그 당시 여당이었습니다마는 우리 홍준표 대통령 후보였죠. 이제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우리 동료들과 오늘 같이 했습니다. 이분의 입을 누가 막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한번 멋지게 한번 서로 토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가? 보수 대통합을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이제 내일이면은 서울시장 단일화, 야권 단일화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제를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 대통령 선거에 유세 본부장을 하면서 한 달간 모시고 다니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1세기가 아니고 3세기. 오늘 하는 방식은 전부 계신 분들이 풀어드리기 때문에 제가 특강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제만 하고 나머지는 질의와 토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정 문제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 문제 어느 분야라도 좋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1954년도 12월에 경상남도 창녕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살 때 14,000원만 달랑 들고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전형적인 비주류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류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검사 11년 하면서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정치 26년 하면서 좌우에 매몰되지 않고 오로지 국익을 위해서만 일해왔다고 저는 지금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개파를 만들지도 않았고 개파에 속해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독고다이다, 혼자 하는 독불장군이다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국민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개파의 쫄개가 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개파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개파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원내대표, 당대표 두 분하고 도지사, 대통령 후보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소임은 나라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보가 망쳐지고 경제가 망쳐지고 사법 체계까지 다 허물고 망치는 온갖 이 나라의 70년 역사의 시스템을 문재인 정권은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를 비정상국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전체를 정상적인 국가로 만드는데
저는 제가 해야 할 마지막 소임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진충보국이라는 말만 가슴속에 생기고 이제 마지막 여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또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냥 바로 들이대시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질의응답은 또 본인의 또 준비를 하고 또 좋은 또 우리 마포 포럼이 유튜브 동영상 그 유튜브를 보면은 이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귀한 시간에 홍준표 대표를 모셨는데 여러분들 그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홍 대표님의 이번 서울시장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물론 보궐선거의 필승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내일이면 끝인데, 오늘 저녁은 끝인데, 야권 단일화가 꼭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이대로 안 되고, 3자가 나갈 거다, 이렇게 보시는지. 거기에 따라서 2022년도, 22년도에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 야권이 나가야 할 방향은 뭐냐. 그냥 진하게 반문연대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한번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걱정이 돼서 안철수 대표를 지난 12월에 제가 만났습니다. 언론에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하고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안 대표가 고심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를 했어요. 안 대표께서 서울시장을 나가셔야 될 겁니다. 어차피 서울시장은 내년 서울시장은 조직투표가 성패를 결정할 겁니다. 서울시는 24개 구청 그리고 지방위원회 90%가 지금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조직은 여당이고 또 끈끈하기 때문에 49개 지구당에 전부 튼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소위 야당 서울시장 조직은 와야 되겠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투표로 들어가면 거의 우리가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투표율을 한 40%로 본다면 보궐선거에 거기에 민주당이 총 조직 투표를 해서 20% 투표해보면 득표율이 50%가 됩니다. 여론조사하고 상관없이 그거는 우리가 지는 선거가 됩니다. 그게 소위 보궐선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당판으로 만들려면 빅소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오세훈, 그 다음에 나경원 이 세 사람이 나가서 야당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안 대표한테 내가 출마를 권유를 했습니다. 본인은 대선 포기한다고 그럴 때 대선 포기하지 마라. 서울시장이 되면 지지율이 폭등할 것이다. 그러면 대선 준비해도 나는 전혀 유감 없다. 그러나 다음 대선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따로 떨어져서 나가는 게 아니고 당 내부 경선을 해서라도 한 사람이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안 대표하고도 만났고 작년도 12월 23일은 오세훈 후보하고도 만났습니다. 나가라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러나 출마의 명분이 있어야 된다. 네 발로 걷어찬 시장이다. 근데 출마 명분 없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그래서 오 시장이 출마 명분을
안 대표한테 찾은 겁니다. 조건 부처 나경원. 그리고 나경원 후보도 만났어요. 그래서 빅소리가 출마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김종인 위원장이 금태섭이하고 3자 경선을 이야기했을 때 그건 내 맞지 않다. 금태섭이하고 밖에서 예선하고 이쪽에서는 나경원이 오세훈이 예선해서 결선에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판이 이렇게 짜여지는데 저도 밖에서 숨어서 일조를 했다. 그래 되었으면 지금 이 판이 정상적으로 짜져야 됩니다. 이제 지금 경선판이 지금 그 합의가 안 되는 거는 나는 뒤에 김종인 위원장의 소위 심술이 있다고 봅니다. 난 저분이 지난 1년 동안 자기 임기를 1년으로 해달라, 4월 7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까지 하겠다고 자기가 주장할 때는 그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안철수가 후보가 되어버리면 자기는 1년 동안 한 게 없어요. 이제 본선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번 후보를 출마시켜야 됐다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단일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서 좀 물러서라. 당신이 역할이 없다. 무슨 역할, 지금 해방 넘는 역할밖에 없는데. 응? 그게 대의를 위해서 본인이 그걸 물러서야 되는데 안 물러서고 억지를 부리고 앉아서니까 당에서 도와줄 수 없다. 당에서 무슨 자기가 도와주라고 하면 우 달려들고 도와주지 마라 하면 안 도와주고 그런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하다. 응? 야권 단일화의 장애물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있다. 그리고 오늘까지 내가 진행 과정을 보면서 저 투표 인쇄 전까지 단일화하면 된다. 이 김종인 위원장 진작 하던 이야기야. 응? 투표 인쇄하기 전까지만 단일화하면 된다. 이 김종인 위원장 진작 하던 이야기야. 왜 그러냐면 안철수 말려 죽이기 작전이에요. 일단 3자가 나오면 당세가 약하기 때문에 3등할 것이다. 3등하면 안철수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차피 양자구도로 간다. 이런 얄팍한 생각으로 지금 단일화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다. 그 여기에 오세훈 후보가 얹혀 있다. 내가 오 후보 전화 왔을 때 그랬어요. 당당하게 하거라. 응? 당신이 주도해라. 김종인 위원장한테 얹히는 순간 니는 죽는다. 내가 그 이야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얹혀 있어요. 얹혀서 당 뒤에 숨어서 하는 바람에 지금 단일화가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된다 안 된다 그걸 떠나서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단일화 안 될 겁니다. 그건 장애물이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오로지 지금 안철수를 어떤 식으로든 말려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배후에는 나는 오세훈 후보는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몇 번 생각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화를 내고 이러니까 오 후보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못한 거예요. 내가 당인인데 이러면서 이제 주저앉고 하는데 지 단일화가 되려면 김종인 위원장이 빠져야 됩니다. 빠지지 않으면 아마 힘들지 않을까. 그게 단일화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최근까지. 또 두 번째 물은 게 뭐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야권이 나가야 할 방향은 지금 좌파 진영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나라 망치는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위 좌파 진영의 상당수가 대깨문 이외에는 그러면 이 나라 망치는 이 세력을 제대로 바로잡으려면 좌파우파 가릴 거 없죠.
전부 지금 하나가 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 반문연대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전부 하나가 되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나라 망치는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좌파우파 가릴 것도 없고 옛날에 탄핵 찬성했나 반대했나 그거 가릴 것도 없어요. 나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왔지만은 지금 와서 그걸 탄핵 찬성 반대 가지고 니편내편 기준으로 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좌우 가릴 것 없고 모두가 나라 살리는데 하나가 되는 큰 그림을 그려야지. 그렇지 않고 자그마한 당권 노리고 또 국회의원들은 자기 임기가 3년 남았다고 정권 안 오면 어떠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정권을 찾으려면 절박함이 있어야 돼. 예절함이 있어야 돼. 절박함, 예절한 이 감이 없이 어떻게 정권이 옵니까? DJ가 80석으로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절박함과 예절함이었어요. 97년도. 노무현 후보가 예창 총재를 꺾을 수 있었던 것도 이 총재보다 상대적으로 절박함과 예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이 절박함 없어요. 예절함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정권을 찾아올 수 있나. 그런데 오히려 지금 문 대통령이 더 절박합니다. 예절하고. 퇴임 후에 감옥 가게 생겼거든. 수많이 저지른 일들이 있다. 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을 이렇게 흩어리겠어요? 검찰 수사권을 국수본으로 보내고 공수처로 보내고 이번에 다시 중수청으로 만들고 왜 이래 검찰 수사권을 흩어리겠어요? 자기가 검찰권을 이용해서 적폐청산하느라고 두 대통령을 갖다가 감옥 보내고 다 해봤다 이거예요. 100여 명 이상 처단하고 그 수백 명을 조사했죠. 그 검찰권 이용해서. 이 검찰권이라는 게 이게 완전 해병대 조직이 돼가지고 딱 목적을 전하면 수단 방법 안 가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용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야. 자기가 그만두는 순간 검찰은 원래 하이에나 조직입니다. 자기 조직도 수장도 나가면 잡아먹는 조직이야. 옛날에 신성남 총장, 그 다음에 또 있잖아. 김태정 총장. 다 잡아먹었잖아. 그래서 이런 조직을 해체를 해야지 퇴임 후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되면 자기는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어떤 식으로는 정권을 넘겨주지 않아야 된다는 절박감이 있어요. 그 절박감이 오히려 문 대통령이 가장 심할 겁니다. 압박감이. 요즘 밤에 잠 안 올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대선판은 대통령이 짭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이 일로 상임을 짰어요. 87년도. 그 뒤에 YS가 이인재 포함해서 세사람 구도로 짰어요. 그 뒤에는 대통령이 관여를 안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관여 안 하니까 양자 구도가 됐어요. 또 이명박 대통령이 관여 안 하니까 양자 구도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이 대통령 구도를 어떻게 짤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재명한테 주면 자기 죽는다는 거 알고 어차피 그거는 양자 구도로 갈 거예요. 그럼 이쪽에는 윤석열하고 국민의힘하고 양자 구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사자 구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 만들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있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사자구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보고 사자구도 하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망천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준비하고 판단해야 될 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정동원 의원님.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우리 그다음에 이상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홍 의원께서 쫓겨나가서 지금 소시장 선거에서 김무성 대표께서 이제 1시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누구나 보기에 상식적인 사람들은 이 김종인 노인네의 지금 여러 가지 행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안감 또 걱정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아까 이제 우리 홍 의원께서는 단지 1년의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마치면서 어떤 그 자기 성과, 자존심 뭐 이런 거에 대한 집착으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제 여쭤뵙고 싶은 건 우리 날카로운 우리 홍 의원님의 그 판단을 보면은 이분께서 단지 그런 자존심이나 요거에 그치지 않고 또 그 후에 어떤 나름대로 그 자꾸 욕심이나 보관 뭐 이런 부분들에 집착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눈살 찌푸리는 그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아까 그것까지만 우리 홍 의원답게 이렇게 짐작해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 양반에 또 뭐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 정치사상 비례대표를 당을 이당 저당 옮겨가면서 5번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뭔지 그 능히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은 좀 우리 당 사람들이 참 순진하다. 그리고 어리석다. 어떻게 저렇게 당하고도 실태를 모르냐. 난 그런 답답한 심정이 좀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는 그림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예.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대표님은 과거부터 독보다이란 말을 많이 쓰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신다고 봐요. 대선 때도 쓰시고. 그런데 앞으로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일본 말인데다가 다른 표현으로 그 말을 대체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문과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이제 뭐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이런 것들이 통해가지고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 저는 단일화는 된다고 봅니다. 이제 결국은 그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지만 오세훈 후보가 최종 단일 후보로 선출됐을 때 우리 홍 대표님이 오세훈 후보 승리를 위해서 적극 도와주실 수가 있고 또 국민의힘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마 다음 지도부는 또 달리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떤 역할을 하실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자구도로 대선 구도가 짜여질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는 민주당은 특히 이번 선거를 지면 굉장히 혼란이 오고 분열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기든 지든 우리가 이길 경우에 이제 대선에 대한 희망이 더 생기면서 우리가 더 기가 살 텐데 우리는 이기든 지든 우리는 통합된 단일 야당 중도 우파 성향의 정당을 새롭게 짜서 그 우리가 분열될 거를 미리 차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의힘이 기득권을 굉장히 좀 버리고 안철수, 금태섭 다 함께해서 새로운 야당을 만들고
그때 우리 대표님 들어오시고 또 윤석열이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더 우리 이제 홍준표 대표님은 이 다음에 어떤 기치를 들고 대선에 나오실 건지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그 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현재 윤석열 전 총장은 굉장히 지지율에서 앞서가고 있고 이 지지율은 비교적 견고해 보입니다. 앞으로 그분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모르고 행보에 따라서 지지율이 꺾일 수도 있지만 윤석열의 이 지금 윤석열 현상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어휴, 질문이 많은데 우선 제가 예, 한 4가지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저는 지금 무소속이기 때문에 제 역할이 없을 겁니다. 그 두 번째, 부산시장 선거는 지금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네거티브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도 박영준 후보가 전화 왔을 때 그거는 네거티브가 알파고 오메가일 것이다. 네거티브 대책만 세우면 부산시장은 무조건 된다. 그런데 대책 세우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 막는 전문가가 없다. 옛날에 이명박 선거 때 뭐 정책이 있었습니까? BBK가 알파고 오메가였지. 그때 BBK 내 단장하면서 한 대책을 세워봤는데 마찬가지로 부산시장 선거가 그런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게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야당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이게 대선하고 연결시키는데 나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선거가 대선의 성패까지도 가늠하는 선거는 아니다. 대선판은 광역단체장 선거판하고는 또 틀린다. 그건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 대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다음 대선의 가치가 뭐라고 본다기보다도 공정, 자유, 서민, 화두는 3개라고 봅니다. 공정, 자유, 서민. 소위 한국 사회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화두는 그 3개라고 봅니다. 네 번째,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윤석열 현상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추미애 전 장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야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전략으로 가만히 있는 것으로 지난 1년 동안 해왔고 그걸 가만히 전략이라고. 나도 처음 봤어. 가만히 전략이 무슨 가만히 전략이야. 가만히 있는 게 그 전략이라는 거는. 그 1년 동안 그래 해왔으니까 국민들이 대안을 야당한테 안 구한다는 거야. 야당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왜 지금 1, 2%에 머물고 있는가? 지금은 마이크를 독점한 것은 김종인이야. 80 넘은 할배가 나와서 다른 사람 말 못하게 하고 자기 말만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일어설 기회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이 죽을 대로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문정권하고 싸우는 사람은 윤석열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글로 몰리죠. 문재인은 싫고 응? 윤석열은 싸우는 것부터니까 글로 몰릴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항성이 될지 행성이 될지 그거는 2달 안에 있어 봐야 될 겁니다. 과연 윤석열 현상이 이게 항성이냐 행성에 불과하냐 그건 2달을 지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나가는 바람일지 불어오는 바람일지 그것도 2달간 지켜봐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의 몸가짐이 너무 가볍게 처신을 한다. 반기문 때 전부 줄 서가지고 탈당계 다 모아가지고 줄 서던 사람들 내 경남지사할 때 그때 내가 도정 실국장 회의를 하면서 누가 묻길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반기문 씨 저 한 달 버티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게 경남 도내 신문에 일면으로 나갔어. 한 달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근데 정확히 23일 만에 주장했어. 근데 지나가는 바람일지 불어오는 바람일지 그 판단은 좀 있어보고 해도 늦지 않은데 국회의원들이 너무 잘갑스럽다. 좀 더 기다려보자. 나는 윤석열 현상을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탄한 받침이 되어 있느냐. 검사 정치는 성공이 어렵습니다. 제가 검사를 하다가 11년 하다가 나와서 검사 때를 벗는 게 8년이 걸렸어요. 재선 때까지. 그전에는 매일 DJ 저격수, 노무현이 저격수 당에서 시키는 거는 검사에서니까 저격수만 하라고 하니까 앞장서서 저격수 하면 이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그 검사 정치를 한 거지. 검사 눈에는 모든 국민들은 잠재적인 피의자야. 그래밖에 안 보여요. 근데 11년 한 나도 그랬는데 20몇 년 한 윤석열이 눈에는 그래 안 보일까? 그 몸에 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자, 예. 다음 백성주 의원 하시고 김학용 의원 하시고요. 네, 백승주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가장 절박한 현 정부가 이 정치 구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집권 전략으로서 개헌을 끄잡아내고 의원 내각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많다. 보궐선거 이후에 그 문제가 핫 이슈가 될 것이라 할 때 우리 정치 일정과 남은 일정들을 고려할 때 개헌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가, 또 의원 내각제 개헌으로 추진할 때 거기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개헌 논의 제기되는 순간 레임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정부는 망합니다. 개헌은 힘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것은 재집권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급속히 가라앉습니다. 개헌 만약 내각제로 개헌하자 그러면 직선제 운동으로 전국의 여운의 불빛처럼 시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기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헌을 하려면 임기 초에 해야죠. 임기 말에 개헌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레임덕에 빠졌다. 재집권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짓을 왜 하겠어요? 네. 김학용 의원님.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상황 판단을 제일 잘하는 분 두 분을 꼽으라면은 홍준표 대표님 그리고 김무성 대표님을 저는 늘 뽑고 있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께서는 어차피 이제 대권 출마는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한 분이 홍준표 대표님이신데 사실 한 가지 걱정이 우리 당 관련된 후보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안 뜨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바로 제1야당이 제 역할을 못한 거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요. 그 홍준표 대표를 잘 아는 우리 정치인들은 대표님의 여러 가지 장점이나 명석함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걸림돌이 뭐냐면은 바로 그 국민들에게 씌워진 홍준표라는 그 이미지가 여기 언론도 와 있습니다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론들이 덫을 씌웠기 때문에 그것이 홍준표 대표님의 지지율에 엄청난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첫째, 우리 지난 2년간 차기 대선의 흐름을 한번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나왔을 때 압도적으로 1등을 했습니다. 2년 전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전부 밀어줘가지고. 근데 그게 작년 총선 때 1년 전이죠. 이낙연 대표가 종로에서 이기고 40% 이상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1월 중순 넘어서서 이재명 지사가 또 치고 올라갔어요. 3월 초에 윤석열이가 치고 올라갔어요. 대선 시기가 출렁이는 시간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97년도 이해창 총재가 구룡과 쟁표전 끝에 승리하고 난 뒤에 지지율이 53%였고 김대중이 15%였어요. 근데 그게 뒤집어진 게 불과 넉 달입니다. 한국의 대선은 다이나믹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2%에서 출발해서 65%까지 치솟았다가 10% 초반에 추락했다가 정몽주의 단일화하고 대선에 되는 겁니다. 한국 대선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대선은 이 작은 나라 대통령도 천운을 받아야 된다. 천운을 받아야 된다. 우선 그래 생각을 하고. 두 번째, DJ가 97년도 80석으로 사수권 때 대통령이 될 때는 자기한테 더 씌워진 40년 동안 더 씌워진 빨갱이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까? JT를 끌어안으면서 극복을 해버렸어요. 이미지 쇄신이라는 것은 화장 좀 더하고 덜하고 그거로 이미지 쇄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정치인이 누군가 이 사람한테 없는 걸 저 사람이 보완해 줄 수 있으면 국민들은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 중도의 상징이 안철수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된다.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안 대표가 있어야지 소위 나는 중도층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스윙 보트 계층이죠. 이리저리 흔들리는 계층이죠. 그렇지만은 한국 정치의 중도의 상징은 안철수입니다. 97년도 DJ가 보수의 상징을 JP라고 보고 끌어안았듯이 그래서 나는 안철수 대표를 우리가 모시고 같이 가야지 이번 대선판이 이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바라봐야지 그렇지 않고 또 좁은 우리 당의 테두리 속에서 단일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찔벅거리고 시비 걸고 또 안 대표를 모욕하고 내가 그걸 보면서 나이 천하이 들도록 어떻게 정치를 저래 했나? 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기가 막히다. 나는 내가 대선 후보 꼭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누가 되더라도 우리가 전부 힘을 모아서 한 사람이 대표 선수로 나갈 수 있는 여건만 되면 거기에 만족하는 거죠. 내가 꼭 대표 선수가 돼서 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략, 뭐 이미지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뭐 이재명 지사 내가 지난주 내내 본포럼 내내 좀 야단을 쳤는데 좀 진중해라. 지난번에 한 행동도 근데 양아치 아니냐? 그 짓 하지 마라. 무상연애한 것도 양아치 같은 행동 아니냐? 내가 하지 마라 이랬는데 그 사람들 그거 다 잊어버렸더라고. 어떻게 그런 짓 하고도 25%뭐 지지를 받는다 그렇게 하는지 그래서 야 이거 이미지 개선하는 거 이재명한테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부선 씨는 총각 사칭이라고 했어요. 김부선 씨는 총각 사칭. 이재명 지사가 내가 굳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검사 사칭죄로 이미 구속된 적도 있어요. 그 연애할 때는 총각 사칭하고 또 경기지사 하면서 대통령 후보 사칭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사칭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정치하면 안 되죠. 지금은 경기지사로만 좀 충실해 줬으면 한다. 그겁니다. 예. 자, 조선적 의원님. 아까 저 밖에서 좀 고급진 질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게 그 어떻게 집권할 것이냐가 우리 주제지만은 그럼 집권해서 뭘 할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집권할 것이냐를 또 설명하는 그 백그라운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갖다 결정할 때 저는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세계 최저의 지금 출산율 있는 게 이거 그대로 놔두면 나가 나와야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 문제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워낙 질문 자체가 폭력이기 때문에 이건 혹시 간단히라도 대답해 주실 수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저는 노동개혁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개혁이 얼마나 지금 시급한 문제로 홍준표 대표님께서 인식을 갖다 하고 계신지를 갖다 여쭙고 싶고요. 또 만약 노동개혁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노동개혁을 갖다 해야지 만약 본인이 대통령이시라면은 이걸 갖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보관을 갖다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출산율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 교육 문제하고 주거 문제입니다. 교육 문제,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우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고 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배려가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또 있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요즘 등장하는 욜로족이라고 그러죠. 욜로족. 그것이 사회 풍자가 좀 없어졌으면 그걸 풍조를 없애는 그런
가족 문화를 좀 만들어줬으면 그런 문제가 있고 고령화 문제야 뭐 이 세계적인 문제니까 말씀드리기가 뭐 뻔한 이야기고 노동개혁 문제는 지난 9월에 내가 이거 국회에 입법을 제기해놨어요. 노동개혁의 방향을 강성노조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구조에서는 노동개혁을 국회를 통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긴급 재정명령밖에 없죠. 응?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건 긴급 재정명령밖에 없죠. 헌법 보시면 알 거예요. 긴급 재정명령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그 방법도 하나가 있다. 그 중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